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상심리사, AI 시대 임상심리사의 전망에 대해서 특강을 하게 될 고건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임상심리사라는 자격증을 좀 잘 전달하고 임상심리사가 앞으로 과연 전망이 있는 직업일까? 그런 자격증일까? 그리고 AI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까지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고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임상심리사. 여러분들이 화면을 거의 안 열어주셔가지고 화면을 열어주신 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심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임상심리사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네. 심리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어떤 거, 상담. 그렇죠. 요렇게 그 채팅창에라도 올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상심리사는 상담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심리 검사 및 진단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진단 및, 심리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거 알고 들어오신 거지요? 맞지요? 네. 혹시 이미 나는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네요.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상담심리사가 있는데, 임상심리사하고 상담심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좀 구별할 수 있으실까요? 임상심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리 검사.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서 근무를 하냐 하면요. 예,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구기관 이런 데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상담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일상생활 적응, 그리고 심리적 성장, 정서 문제, 그래서 상담센터라든지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족, 부부,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이런 데서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평가와 진단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심리검사 해석 및 진단적 판단 훈련, 임상 장면 기반 실습 연구 등을 주로 훈련하게 되고요. 상담 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 이론, 기법에 대한 집중 교육, 그리고 사례 개념화, 발달 관계 기반 상담 실습. 그래서 약간 포커스가 다르긴 합니다. 자, 임상심리사의 활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한 5개에서 6가지 정도로 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사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질문은 제가 다 듣고 나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가지고 심리 진단 및 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 활동을 합니다. 뭐 심리 치료, 행동 수정, 심리 상담.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나 성격의 재구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치료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심리사는 사실은 원래는 병원 장면 아니면 그 기관의 이제 평가 장면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신보건, 시설 수용자 이런 데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역이 연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심리, 뭐 정신양리, 건강심리, 뭐 정신장애 원인, 진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개입, 전문 심리치료 평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이나 자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자문의 역할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상담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행정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도 간의 범죄자 관리, 병원의 치료 거부 환자 관리, 인사채용 및 승진 심사.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이요 필수적으로 임상심리사와 이제 상담사를 채용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죠.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관공서 거기에 아예 상담사나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상담을 계속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의 이제 심리학과, 대학의 심리학과, 법학대학원, 뭐 공공 개인병원, 정신병원, 정신건강 클리닉, 지역 정신건강센터,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의과대학, 군대.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군 상담사죠. 예. 군 상담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중에 하나로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의 심리 클리닉, 이제 종합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에는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주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있죠. 그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치료센터, 학교, 그리고 정신지체를 위한 특수학교, 경찰서, 교도소, 청소년 범죄기관, 기업 산업체, 보호관찰소, 장애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노인시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심리사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의 업무를 하는 어떤 곳에든지 아주 유리하게 이제 취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아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건강관리하는 다양한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임상심리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인데요. 심리 이론들, 심리평가 및 진단, 특히 이제 심리검사를 다루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심리치료, 이제 임상연구 방법론. 이게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아동임상, 건강심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심리관리, 이런 것도 임상심리의 영역이고요.
특히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경심리 이쪽 분야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 범죄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나와서 자문을 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법정 심리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문 영역이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요, 여러분? 네,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이다. 근데 심리 진단을 할 때 심리 검사로만 진단을 하지 않아요. 임상심리사는. 관찰을 하고요. 그 사람의 몸짓은 어떤지, 눈빛은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발화량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언제부터 안 좋았는지, 옛날에 뭐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심리 진단을 내리는 게 임상심리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 심리 테스트라는 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심리검사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 그 심리 테스트와 심리 검사를 구별을 잘 못하세요. 그럼 심리 테스트는 무엇이고 심리 검사는 무엇일까? 자, 심리 테스트는 주로 재미와 흥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가끔 야, 우리 너 이럴 때 어떻게 해? 너 이럴 때 어떻게 해? 하면서 이 사람의 재미로 이렇게 심심풀이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보통은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가벼운 결과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단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터넷, 잡지, 대중매체.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이나 취향을 알아보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럼 심리 검사는 어떤가? 심리 검사는요, 과학적이고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에 근거하여 아주 오랜 기간 연구하고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는 심리 검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임상, 상담, 학교, 직업 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게 심리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심리 테스트, 어떤 게 심리 테스트일까?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열어주시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마음을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라도 올려주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일까요? 곰이 있고요. 뱀이 있고요. 토끼가 있고 말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 같아요? 토끼, 말. 네, 올려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토끼하고 말이 많이 나오네요. 네, 말. 네, 말. 오, 말. 말하고 토끼. 곰 한 번 나왔네요. 사자. 네. 곰, 뱀은 전혀 안 나오네요. 곰, 말, 토끼. 네, 좋습니다. 자, 사자를 선택했다면 도전적이고 용맹하고 겁내지 않는다. 그리고 앞장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추진력이 있고
강한 자기 주장으로 주변과 부딪힐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자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끼를 선택했다면 온순하고 굉장히 섬세하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려고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할 수도 있다. 예, 토끼를 선택하신 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공감이 되신다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곰을 선택한다면 믿음직스럽고 신뢰를 준다. 예, 책임감이 강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내면은 따뜻하고 정이 많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 예. 자, 다음 뱀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뱀 하면 왜 이렇게 좀 선택이 잘 안 될까요? 뱀 같은 사람.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악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야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뱀은 그런데 굉장히 장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지혜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전략가다. 그리고 속을 잘 알기는 쉽지 않다. 어떤 상황이든 뱀이 좀 냉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말도 엄청나게 많이 선택을 하셨던데 말은 자유를 추구하고 낙천가다. 그러니까 말은 가둬두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험과 변화를 즐기는 성향이다. 호기심이 많고 말이 원래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만 한 곳에 있는 거를 어려워한답니다. 한 가지만을 쭉 밀고 나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공감한다고 하시네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심리 테스트. 이런 게 바로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리 테스트와 심리 검사, 그러니까 완전한 심리 검사 사이에 임상 심리사들이 간단하게 쓰는 체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심, 심장내과라고 하나요? 네, 심장내과 앞에 가면 예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사람들이 뭐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뭐 흉부외과 이렇게 다 이렇게 대기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심장내과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벤치, 의자 있죠. 거기만 굉장히 많이 달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A형 유형 성격과 B형 유형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문항이 많지 않으니까 이 문항에 체크를 잠깐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10개 문항을 쭉 읽어보고 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1점. 좀처럼 그냥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2점. 종종 그런 것 같은데. 그럼 3점.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 그러면 4점을 체크를 하셔서 숫자를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거를 참지 못한다. 두 번째,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나는 나의 일과 오락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 여섯 번째,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챈다. 일곱 번째, 나는 심한 압력을 받을 때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 여덟 번째, 나는 시간을 놓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일을 마쳐야 한다. 아홉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열 번째,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자,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몇 점이 나왔는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22점, 26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빌드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26, 28, 26, 25, 26, 10점도 있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A형. 24점 이상이 A형입니다. A형은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입니다. 까다롭고 공격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반항의 기질과 공격에 대한 높은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촉하거나 조바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A형 성격 유형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서 대기할 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의자를 막 뜯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자, B형은 이제 8점에서 23점 요 사이인데 좀 느긋하고 태평하다고 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업적 성취보다는 자기 자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유연한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A형이었어요? B형이었어요? 네, 점수를 딱 보니까 예, 예, 관상동맥 질환주의보. 네.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리 테스트부터 체크리스트 이렇게 쭉 가는 이유는 임상심리사가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를 약간이라도 맛보시라고, 예, 제가 잠깐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뇌기능 중에서 추론 능력을 체크하는 심리 검사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이 무엇일까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자, 세모인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도요, 다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노트에다가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검사들이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되냐 하면 지능검사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아주 좋고요. 특히 타고난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아주 그 점수가 많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네,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잘 맞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네. 맞으신 분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세모 머리카락 3개.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은 아주 좋으시네요. 그래서 쇼필드라는 도형 추론 과제 중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능과 지각적 추론을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좀 어렵고 좀 피하고 싶은 질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그렇죠. 치매죠, 치매. 그래서 치매의 검사를 할 때 많이 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인데요.
스트룹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함께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그 순간 여러분의 뇌가 아주 발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시면 동그라미. 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랑.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색을 말씀하셔야 돼요. 자,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교수님 소리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그림에서만.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교수님 말씀은 잘 들리는데, 요 그림에서만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아, 영상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잠시만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넷. 들리세요? 네, 아, 들려요. 네. 들려요. 소리를 좀 작게 했었나 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얼마나 건강하고 활발할까요? 뇌 활력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935년 사람들의 뇌 건강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트루프 검사라는 것이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안 보여요. 오늘 이 교수님 화면이 지금 슬라이드 쇼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PPT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네. 아, 지금 괜찮습니다. 아, 지금 괜찮아요? 네네. 네, 해볼게요. 스트루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테스트는 임상의학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뇌 활력도나 심해 테스트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잠시 후 색깔과 관련된 글자가 하나씩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랑 또는 노랑 같은 글자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글자를 말하는 대신 그 글자의 색깔을 말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글자의 정답은 파랑입니다. 이 글자의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화면에 보여지는 글자의 색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각 단계마다 대답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한 개라도 대답을 놓치거나 틀린다면 실패입니다. 몇 단계까지 통과하셨는지 테스트 하시고 여러분의 뇌 건강을 확인해 보세요.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갈색, 파랑. 파랑, 검정. 검정, 노랑. 빨강, 파랑, 하양. 하얀, 노랑. 빨강, 단계는 항상하죠. 1단계에서 한 개라도 틀렸다면 여러분의 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로 가볼까요? 파랑. 검정, 검정.
노랑, 노랑, 파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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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 하양,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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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 색, 하양, 노랑, 노랑, 하양, 흰색, 하양, 빨강, 빨강. 이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여러분의 뇌 활력도는 평균 수준입니다. 그럼 3단계는 어떨까요? 3단계는 빠르게 지나가니 긴장하셔요. 3단계 시작합니다. 검정, 검정, 빨강, 빨강,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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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파랑,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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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 하양, 노랑, 노랑, 하양, 하양, 검정, 검정, 빨강, 빨강. 까지도 틀리지 않고 오셨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혹시 너는 학원 언제 가냐 가도 될까요? 4단계는 월수 간대 월수 화목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두 글자가 사라지기 전에 두 글자 색을 모두 말해주세요. 4단계 시작합니다. 노랑, 파랑, 파랑, 검정, 노랑, 빨강, 하양,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빨강, 검정, 검정, 하양, 노랑, 하양, 노랑, 빨강, 파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빨강. 또 실패 없이 오셨다면 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당분간 치매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바로 해주고 싶지만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5단계는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5단계는 동시에 6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5초 안에 6글자의 색을 모두 말해주세요. 6글자? 5단계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파랑, 하양, 빨강, 노랑, 검정,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하양, 빨강, 노랑, 노랑, 파랑, 노랑, 검정,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빨강, 하양, 노랑, 노랑, 검정. 까지 맞췄다면 여러분은 정말 우주 최강으로 뇌 활력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보너스로 슈퍼브레인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슈퍼브레인 시작합니다. 노랑, 노랑, 초록, 파랑, 빨강, 노랑, 하양, 빨강, 검정, 파랑, 검정, 노랑, 검정, 빨강, 노랑, 검정, 노랑, 검정. 까지 통과하셨나요? 네, 여러분 몇 단계까지 통과하셨습니까? 끝까지 했어요. 마지막. 끝까지 안 틀리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 귀에 막 글자를 읽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색깔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테스트라고요? 네, 스트로크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 스트로크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치매 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검사들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심리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심리 테스트부터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를 직접 해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 검사와 주관 검사를 한 가지 검사만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단 및 평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은퇴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은퇴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65. 아, 네. 또요? 60, 70, 75. 네. 65, 55. 아, 빨리 하시면 85. 네. 자,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을 몇 살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120세. 맞아요.
이젠 100세는요,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120세를 얘기하고 있고, 150세까지 준비하는 보험도 사실은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냥 한 60년, 70년을 쭉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강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26년도 유망 직업을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자, 2026년도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까? 일단은 AI 시대잖아요. 그러니 데이터 AI 관련 분석가, 그 다음 친환경 에너지,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뇌를 쓰는 사람보다 육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고령사회 대응 전문가, 그리고 5번째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윤리 설계 전문가.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덕성,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상심리사는 이 5가지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할까요, 여러분? 1, 2, 3, 4, 5 중에 몇 번? 네, 그렇죠. 4번입니다. 자, 4번을 조금 더 보면요. 고령화죠. 우리가 지금 고령화의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죠. 그리고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가장 수요가 높은 직군이 헬스케어 고령사회 대응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직군은 정신건강, 상담, 치유 분야, 그 다음에 고령사회 케어 전문가, 3번째가 웰니스, 마음건강, 콘텐츠 분야.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는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직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제가 막 우울했는데 AI에 물어봤더니 AI가 다 이거를 알려줘요. 상담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사가 필요할까요? 임상심리사가 필요할까요? 아,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필요하다. 여러분,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AI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주 상담입니다. 사주 상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AI에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저는 이제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예,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 대화 방법까지 정리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까?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뭐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조언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 정말 AI가 발달을 했을 때 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직군이 필요할까? 전망이 있을까? 자, AI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AI는 패턴 인식을 잘하고요.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 모델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AI가 못하는 것.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AI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AI가 못하는 것이라고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가 얼마만큼 발달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AI가 못하는 게 뭘까? 일단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AI한테 뭔가를 물을 때 내가 질문을 아주 정교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AI한테 전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 AI는 신체가 있어요, 없어요? 신체가 없죠.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미묘한 감정, 통증, 감각의 미묘한 변화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를 우리 인바디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체화. 네, 체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AI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관계 경험을 직접 하지는 않지요. 특히 어떻게 비언어적인 소통과 함께하는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밀감, 공감, 신뢰를 신경계 수준에서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AI는 뭐다? 도구이고 인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장 중요한 지능을 우리 인간 지능이다, 자연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지능, 자연 지능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사람을 상대하거나 창조적인 일,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있는 직업. 그러니 임상심리사가 전망이 있으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임상심리의 본질이 인간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인간지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지능에 5가지 역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서를 조율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직접 신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체화 감각 인식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의미 맥락을 통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서, 관계, 신체, 인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 5가지는 AI가 아직까지는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인간만이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역량이죠. 자, 심리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뇌와 마음과 관계, 이거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는 마음을 다룬다고 하지만 아주 가벼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공감에는요, 2가지 공감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공감도 구분이 됩니다. 어떤 공감과 어떤 공감일까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요. 정서적 공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AI가 하는 공감은 사실은 인지적 공감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 에너지를 나누는 정서적 공감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관계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진화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뇌신경망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관계,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치료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뭐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감정을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AI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로받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호 교류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 체화된 감각으로 공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심리적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에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임상심리사는 신경계, 정서, 기억, 발달, 관계, 신체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직업이 되었을 때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때 임상심리사는 AI 시대 때 AI가 임상심리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AI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관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AI가 대체 가능한 게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게 있다. 자, 대체 가능한 거는 뭐다? 검사를 채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스크리닝 하는 거. 그다음 예측 분석하는 거, 문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상심리사의 다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 경험을 조율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사의 가장 큰 역할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리 진단 및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임상심리사가 AI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진단하는 사람에서 치유 경험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AI를 잘 다뤄서 효율성을 높이고 나머지 관계를 통해서 조율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임상심리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임상심리사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락, 정서, 관계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AI로 초기 위험도를 예측하고 정서 조율, 신체 기반 반응 읽기, 관계 재구성 등을 통해서 치료는 결국 누가 마무리한다고요? 사람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AI는 인간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능을 더 빛나게 합니다. 더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지능이 발달한 사람, 인간 본연의 본질이 많이 개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살아남기가 좋습니다. 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보시면 중세 과학, 중세 전쟁사 등 개별 과목을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공부는 AI가 훨씬 더 잘할 테니까. 우리가 후속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거는 뭐라고요? 감정지능과 마음의 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후대가 아니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하나의 직업만이 아니라 2개, 3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어느 정도까지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자, 여러분은 유연하신가요? 유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리치료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뇌와 마음과 관계. 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AI 시대 뇌는 어떻게 될까?
뇌가 더 발달할까요? 아니면 뇌가 퇴화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퇴화. 네, 맞습니다. 네. AI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마 뇌는 굉장히 많이 퇴화할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자동화가 많이 됐죠. AI가 되면서. 그러니까 몸을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안 쓰죠. 네. 자, 우리 뇌는요, 몸하고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몸에서 올라가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정보가.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섬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뇌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게임하는 걸 훨씬 좋아하잖아요. 자, 게임은요,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사적인 행동과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동화되어서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뇌가 할 일을 외부로 넘겨요. 이거를 우리는 인지 오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할 거를, 생각할 거를 AI에 넘겨주잖아요. 해야 할 일을 AI에 넘겨주잖아요. 글쓰기도 AI에 넘겨주잖아요. 지금 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AI로 컨닝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AI 가지고 과제를 제출을 하니까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그 AI 시대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험이나 이런 걸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교육도 이렇게 받고 토론도 하고 했을 때 그 강연하시는 그 AI 관련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AI로 대부분 과제를 내기 때문에 4.5점 만점에 그 내용만 보면 대부분 4.3 내지 4.4가 된대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평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극소수의 통찰력 있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글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과제 제출할 때나 아니면 뭐 보고서 쓸 때 대부분 AI 쓰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뇌가 연결성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AI를 정말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다 더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AI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도 AI가 코딩하고 예측하고 위험도를 스크리닝한 결과를 받잖아요. 거기서 AI가 보지 못한 거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야 임상심리사의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심리치료는요, 결국 신경가소성, 그러니까 뇌 자체의 신경망을 변화시켰냐, 변화시키지 않았느냐로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뇌는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퇴화됩니다. 자, 적응을 위해서 우리 뇌는 발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관이에요, 뇌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 진화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뇌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해야 우리 뇌는 진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타인과 대화를 더 많이 해요? AI와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도 진짜 AI와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전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채팅으로 하거나 뭐 이메일로 하거나 이런 걸로 주로 하지 보통 이제 카톡 뭐 이런 거로 주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면대면으로 만나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대화하고 주제를 나누고 이런 거는 잘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 오늘 직장 못 갑니다 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전화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닌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예, 오프라인 대학에서 우리 아이 오늘 학교 못 가요 이런 거를 엄마가 대신 교수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뇌가 발달할까요? 예, 정말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심리치료의 성공은 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신경망들의 연결, 좀 부정적인 연결은 억제시키고 끊어진 신경망은 재연결하고 이런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런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화와 관계입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때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자격증 따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 50인데 나 이제 60이 다 되는데 60이 넘었는데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12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이게 임상심리사 전문 카페에 이 댓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50이 넘었는데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질문을. 그랬더니 52세로 작년부터 시작인데요. 뭐든 쉬운 것은 없죠. 저는 임상 1급까지 따고 사업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잘 버티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투잡, 쓰리잡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현실을 잘 읽고 있죠. 그리고 일을 관둘 생각은 없다. 하지만 겸업을 계속 하고 다 지금 N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9세에 시작한 동기분도 봤다. 꽤 괜찮다. 54세에 2급 도전하고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뭐 52세 됐고 뭐 7년대 석사 수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 수입을 공부와 수련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삶의 마지막 직업을 상담사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지능을 갖췄을 때 임상심리사가 전망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AI 시대에 임상심리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 이 자연계는요, 인간을 포함해서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힘세고, 강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적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지만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협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을 얘기한 분이죠.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 그래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인간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태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다정함이에요. 임상심리사 일을 할 때도 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정함이 첫 번째, 따뜻함, 다정함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도 어떤 진로도 처음부터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요.
아, 내가 이 자격증 따서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 나이에 과연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직업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실력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심리 학사를 가지고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상담사 3급, 직업 상담사 2급 이런 것들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습 경력을 쌓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정함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과에 그 피부 관리하는 그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많이 다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상담 심리와 그 다음에 그 피부도 결국은 신체를 다루잖아요. 이거를 융합을 하니까 오는 그 회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센터를 하고 있는데 상담사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임상심리사 자격까지 같이 있으면 심리검사를 잘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효과적이죠. 자, 임상심리사 2급은 보통 응시 자격이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학사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응시 과목은 심리학 개론,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습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임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 1급으로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급을 따시잖아요. 그러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고 여기에도 또 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고 나는 정말 병원 장면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도 도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의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1급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임상심리사 실습 수련을 12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평생교육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12월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에 중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여기 심리검사 6월, 7월, 8월, 9월은 심리검사를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넷째 주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엔 기출문제 풀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월에 이제 다 수련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뇌기반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인데요. 거기에서 임상심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따로 자격 대비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3월에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여러분? O, X.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상담에 대해서 뇌기반 상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면 저희가 12월 1일부터 입학 모집을 하고 있으니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